안녕하세요. 학원교습소 관계자 여러분.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과 장문선 주무관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이렇게 영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학원과 교습소 운영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열심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교육 순서는 행정과장님 인사 말씀 후 학원 관련 법령과 코로나19 대응 방안, 학원 등 재규정 준수사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와 각종 법정 교육에 대한 안내, 마지막으로 혐오차별 대응 학원편 등 필수 교육 사항을 영상으로 담았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과장 명루병입니다. 충남교육의 동반자로서 학생들이 다양한 학습 욕구와 자아 실현을 지원하고 계신 학원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2, 3년 동안 제4차 산업혁명, 기후위기, 코로나19 등 주변 환경에 많은 변화가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데 근본 학원 관계자 연수가 영상으로 실시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동안 수강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방역과 방역 지침 준수에 최선을 다해 주신 학원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학원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학원 내 감염은 특성상 학교와 가족으로의 전파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앞으로도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시면서 학생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1세기는 정보화 사회이며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교육의 패러다임과 학습의 틀이 바뀌어 평생교육도 학교교육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하고 빠른 교육환경 변화에 학원도 스스로 변화를 모색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학원의 시설 안전과 화재 예방 활동, 학생 폭력 예방을 위한 생활 안전 등에도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근본 연수 내용에는 학원 운영에 필요한 주요 업무,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등 운영자가 준수해야 할 기본 사항을 담아서 여러분의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심사숙고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연수 내용이 학원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교육 회복에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학원 관계자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금부터 2021년도 학원교습소 관계자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원 관련 법령 안내입니다. 우선 학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사항인데요. 개정 전 감염병 감염 학습자 격리 시 교습비 등 반환 기준이 없었다면 개정 후에는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 격리 시 교습비 등 반환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개정 전에는 교습기간에 따른 반환 기준만 있을 뿐 독서실 및 학습장소 사용기간에 따른 반환 기준이 없었다면 개정 후에는 독서실 교습비 등 반환 기준이 정비되었고요. 학원 폐원 시 운영자는 학원 설립운영 등록 증명서를 반납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면 개정 후에는 반납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원격 교습은 학교교과 교습학원에서 교습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조항도 삭제되었고요. 학원 설립운영 등록 신청 시 전기 안전점검 확인서도 민원인 제출에서 담당 공무원 확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교통법 개정 관련인데요.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해야 하는 시설이 학원만이었다면 개정 후에는 교습소가 추가되었고요. 안전운행기록 작성, 보관, 제출도 의무화되었습니다. 안전교육 의무 이수도 운영자와 운전자만 대상이었다면 동승보호자도 안전교육 이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통학버스 관련 위반 시 제재도 강화되었고요.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도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된 교습소는 보호자 동승 의무가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일인 2020년 11월 27일부터 2년간인 2022년 11월 26일까지 유예되었는데요. 이 경우 교습소 통학버스 운전자에게 하차 확인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참고로 교습소 통학버스에 대한 유예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호자 동승 의무에만 해당되며 기존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던 교습소는 어린이 통학버스로의 신고 및 운영자와 운전자 안전교육을 올해 5월 26일까지 완료하셨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통안전법이 개정되어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행 기록 장치 장착이 의무화되었고요. 마지막으로 건축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용도 변경에 따른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 대상이 학원, 교습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건축물 용도 변경 시에 건축물 대장 기재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절차 없이 변경이 가능했습니다. 즉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 변경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 내용 변경 없이 가능했는데요. 개정 후에는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건축물의 용도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해 우려가 높은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시설군 안에서도 건축물 대장의 기재 내용 변경 신청을 하도록 한 것인데요. 많이들 혼란을 겪고 있는 부분이니 조금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카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 내용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이 카목에 학원과 교습소가 포함됩니다. 즉, 학원과 교습소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 내용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독서실에서 학원으로의 변경, 교습소에서 학원으로의 변경, 그리고 학원에서 교습소로 변경하는 경우 모두 기재 내용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학원에서 독서실로 변경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 학원법에서는 독서실이 학원에 포함되지만 건축법에서는 독서실과 학원을 분리했는데요. 그래서 독서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카목이 아닌 타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 이때는 기재 내용 변경 신청이 필요하지 않겠죠. 또한 독서실은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따른 기재 내용 변경 신청에서 제외되므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 변경이 가능한 임의 변경 대상에 해당되니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도 설립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축법과 관련한 사항이라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겁니다. 이번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사항인데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학원과 교습소 운영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우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원에 동참해 주시고 방역과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올해 11월 1일부터는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이 시행되었는데요. 방역수칙은 그동안 해오셨던 사항과 큰 변동은 없습니다. 우선 학원과 교습소 방역지침 준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 적용 사항으로는요. 기본 방역수칙 개시, 모든 출입자의 출입자 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 출입 명부를 작성해야 하고요. 좌석은 한 칸 띄어앉기 또는 4제곱미터당 1명 앉기를 준수해야 합니다. 월 80시간 이상을 운영하는 전일제 학원에서의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기숙학원의 입소자는 원칙적으로 외출은 금지입니다. 부득이 외출 시에는 입소 전 절차를 동일하게 진행해야 하는데요. 입소 전 절차는 2주간 예방격리 권고와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 항원 검사 결과를 입소 시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종사자는 입소자와 동선을 분리해야 하고 자가진단 앱 체크를 하셔야 하며 방문자는 시설 출입 금지가 원칙인데요.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을 분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과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는 금지됩니다. 권고사항으로는 3회 이상 환기와 1회 이상 소독, 시설 내 2m, 최소 1m 거리 두기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독서실 방역 지침도 학원 교습소와 비슷한데요. 이때도 물과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는 금지되지만 별도 음식 섭취가 가능한 공간이 있다면 그 공간 내에서는 섭취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시설 내 공용 공간 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장실에서는 줄 설 때 1m 거리를 둘 수 있도록 간격을 표시해 주시고, 탈의실에서는 대화 금지와 가능한 락커는 한 칸 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샤워실이 있는 시설은 샤워 부스를 한 칸 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게실에서도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를 둘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한 협조사항으로는 학원을 출입할 때뿐만 아니라 통학버스 이용 시에도 탑승 전에 반드시 발열 체크를 부탁드리며, 감염 예방 교습과정 운영을 위해 수강생 간 간격 유지와 지정 좌석 이용, 강의실당 정원 감축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염 의심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격리 공간에서 대기하고 보건소로 이동해야 하며 전문 방역 소독 실시를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사항은 유증상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등원과 출근을 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원과 교습소에서의 재규정 준수사항입니다. 먼저 교습비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신청이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된 교습비를 징수하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요. 교습비 등은 학원 내부와 외부 모두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미게시하거나 등록한 금액과 다른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교습비를 징수했을 때에는 영수증 발급과 원부를 보관해야 하고, 여러 과목을 통합 운영하여 징수 시에는 영수증의 상세 내역을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에서 받을 수 있는 교습비와 기타 경비 6종 이외에는 징수가 금지되는데요. 기타 경비 6종은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가 해당됩니다. 교습비 변경 미등록과 초과징수 판단 기준인데요. 두 번째 예시인 게시된 교습비와 실제 징수한 교습비가 10만 원으로 같더라도 교육청에 등록한 교습비가 12만 원이라면 교습비 변경 미등록입니다. 또 교습비를 9만 원으로 등록하고 10만 원으로 게시 징수하면 교습비 변경 미등록과 초과 징수에 해당하고요. 네 번째 예시, 표시된 교습비는 10만 원이지만 실제는 만 원을 더한 11만 원을 징수하며 교육청에 등록된 교습비는 12만 원이라면 실제 징수 금액과 다르게 교습비를 게시했기 때문에 거짓 표시와 또 등록한 교습비와도 다르게 받고 있기 때문에 변경 미등록에도 해당되겠죠. 마지막으로 위 사례와 비슷하지만 교습비를 등록 금액보다 더 받고 있다면 초과 징수까지 해당됩니다. 점검을 나가보면 등록한 교습비보다 적게 받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되냐라고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적게 받더라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교습비 변경 미등록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학원과 교습소는 반드시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요. 배상금의 기준은 1인당 1억 원 이상은 학원과 교습소가 동일하며 1사고당 학원은 10억 원 이상, 교습소는 5억 원 이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은 신규 설립이나 휴원, 재개원 경우에는 교습 시작일 이전에, 가입 만료에 따른 재가입인 경우에는 반드시 가입기간 만료일 이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증서 사본은 가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제출해야 하고요. 배상금의 기준은 최소 금액이므로 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도점검 시에 배상 책임보험 재가입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가입하지 않은 사항이 다수 적발되었는데요. 이때에는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도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간 만료일을 잘 확인하셔서 재가입 기간이 며칠이라도 지연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는 학원은 반드시 고유 명칭 뒤에 학원이라는 단어가 따라야 하고 교습소는 고유 명칭과 교습 과목, 교습소라는 단어가 따라야 합니다. 같은 교육지원청 관내에서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유치원 또는 학원 명칭으로 학원을 운영했을 때에는 유아교육법과 초중등 교육법에 위반되어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되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립운영자 변경 시에는 변경과 동시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인 강사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강사는 최초 설립 시 신청해야 하고 운영 중 강사를 채용했다면 채용했을 때 등록 신청해야 합니다. 미등록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장이 강의하는 경우에도 강사 등록은 필수입니다. 강사를 채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 전력 경력을 조회해야 하는데요. 강사를 며칠간 채용해보고 정식으로 등록을 한다고 하면서 성범죄, 아동학대 조회를 하지 않고 수업하게 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 수강생들이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며칠을 채용하더라도 반드시 조회 후 채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도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는 필수겠죠. 지도점검 적발 사항에서 미조회하고 강사나 직원을 채용해 적발된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는데요. 이 경우 과태료 금액이 굉장히 크니까 반드시 조회 후 채용하셔야 합니다. 강사 인적 사항도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고 미게시 또는 허위 게시했을 때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으로 교습소에서의 준수사항을 알아보겠는데요. 교습자가 질병, 출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교습을 할 수 없는 경우 임시 교습자를 채용하실 텐데요. 이때에는 최소한의 필요 기간만 채용을 하셔야 합니다. 신고 기간이 중요한데요. 임시 교습자의 교습 개시 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보조요원은 학습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한 명을 둘 수 있는데요. 보조요원 단독으로 교습은 불가하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교습자와 보조요원 채용 전에도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전력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조회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에 시설의 위치 변경 시 준수사항인데요. 주소지를 변경하거나 층 또는 호실을 변경함으로써 면적을 축소 또는 확장하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이땐 변경 즉시 신고하셔야 하는데 변경 전에 교육지원청과 사전 협의를 필수적으로 해야 나중에 요건 불충족으로 다시 시공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시설이나 설비를 변경했을 때에도 변경 즉시 신고해야 하는데 만약 시설 내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등록 당시 강의실 기준 면적을 반드시 확보해야 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원 신고와 관련해서는 휴원 신고를 하지 않고 1개월 이상 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그 기간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고 무단 폐원 시에는 개원 촉구 후에도 불이행했을 경우에는 등록 말소와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휴폐원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폐원 신고 시에는 세무서와 교육지원청 중 한 기관만 방문해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서류 관리와 관련해서는 등록증, 교습비 등 게시표, 교습비 등 반환 기준과 강사 게시표는 항상 게시해야 하고 보존해야 하는 장부가 있는데요. 원칙과 등록증명서는 준연구, 수입과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와 영수증 원부는 5년, 수강생 대장은 3년, 직원 명부는 영구 보존해야 합니다. 지도 점검 시 서류와 관련한 지적 사항으로는 등록증명서 미게시, 재장부 미비치, 장부 부실 기재가 있었는데요. 등록증명서를 분실했을 때에는 즉시 재발급을 받아 게시해야 합니다. 참고로 예전에 현금 출납부는 수입 및 지출 내역 확인 가능 장부로 대체되었습니다. 공교육 정책 준수사항인데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는 금지해 주시기 바라며 학습자가 보기 쉬운 시설 내부와 외부 모두 교습비 등 게시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엔 지도점검 시 주요 지적사항인데요. 자주 지적되는 사항으로는 재장부 미비치 및 부실기재,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미조회, 보험 미가입, 각종 게시사항 미게시, 등록 및 통보사항 미준수, 교습비 등 초과 징수, 교습시간 위반이었습니다. 사례로 지적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장부 및 서류관리입니다. 교습소에서는 교습자가 혼자 강의를 하는데요. 이때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강생 대장을 미기 제한 사항이 지적되었고, 다른 학원에서는 재장부 비치 기록은 하고 있었으나 부실기 제한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두 번째, 보험 만료일이 경과된 사례인데요. 운영자는 신규 설립 시에는 교습 시작일 이전, 재가입 시에는 가입기간 만료일 이전에 반드시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29일간의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세 번째, 등록 증명서는 시설 내 잘 보이는 곳에 항상 게시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아 적발된 사례입니다. 네 번째는 시설 운영을 인수받을 시에는 모든 사항이 인수자에게 승계됩니다. 그러므로 시설 변경에 따른 미등록 사례가 있었는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 후 인수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위치를 무단 변경한 사항도 적발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강사 관리와 관련하여 학원에서 강사들의 이직률이 높아 최소 1개월이 지나고 채용 여부를 결정하고자 채용 시 채용을 미등록한 사례가 적발됐고 파트타임 강사를 채용 등록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그리고 교습자가 인적사항을 미게시한 사례도 있었고요. 자격이 미달되는 대학교 재학생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를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 강사로 채용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또한 어학원에서는 E2 비자나 F계열 비자가 아닌 외국인은 강사로 채용이 불가한데요. 일부 어학원에서 여름방학 중 영어 회화 특강을 개설하면서 기존 강사로는 강의를 하기 어렵게 되자 E2 비자, 즉 회화지도 체류 자격이 없는 B2 비자, 즉 관광 체류 자격만 소지한 외국인을 채용해 수강생에게 강의한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교습비와 관련한 지적 사례인데요. 교습비 반환 기준 등의 게시물은 학습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함에도 원장실 책장 서랍에 넣어둔 채 방치한 사례가 적발됐고 교습소에서 영수증을 미교부한 사례도 적발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시설과 관련한 사항인데요. 학원 운영 중 강사들이 사무공간 부족을 호소하자 당초 등록 시 강의실 용도로 등록된 부분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일부를 사무실로 변경해 시설 기준에 미달되게 축소 운영한 사례가 있었고 일부 교습소에서는 수강생이 많아지자 당초 신고 시 강의실로 신고된 부분과 자습실로 신고된 부분을 하나의 강의실로 확장하며 사용하면서도 관할 교육지원청에 변경 미신고를 한 사례도 적발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등록외 교습과정 운영입니다. 학원은 등록 외 교습과정을 운영할 수 없으며 교습소는 한 과목만을 교습할 수 있는데요. 미술학원에서 수강생이 적어 운영이 어렵게 되자 수강생을 늘리고자 국어와 영어를 가르친 사례가 적발됐고 독서실의 열람실에서 이용자를 대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 등 학교 교과과정 교습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또한 피아노 교습소에서 수강생이 많아져 혼자 운영이 힘들어지자 보조 강사를 채용해 학원처럼 운영한 사례도 적발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거짓 과장 광고 사례입니다. 학원이 땡땡스쿨 교재를 사용한다는 광고를 하기 위해 땡땡스쿨로 학원 명칭을 이미 변경해 외부 간판에 설치 표시하고도 관할 교육지원청에 미통보한 사례가 있었고 음악 미술학원을 운영하면서 땡땡 예술원으로 광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어학원에서 수강생 확보를 위해 학원장이 실제 경력과는 상이하게 경력을 허위 기재하여 전단지를 배포한 사례도 적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원 관계자 각종 법정 교육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안내한 법정 교육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과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 그리고 어린이 안전교육과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이렇게 총 4가지인데요. 먼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은 학원, 교습소 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은 4가지 교육 중 유일하게 미실시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니까요. 반드시 올해 12월 31일까지 이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 사이트는 서울시 평생학습 포털부터 나라 배움터까지 총 5곳입니다.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 또한 학원, 교습소 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교육 자료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안전교육은 학원의 어린이 안전관리 담당자와 대면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하는데요. 이 교육은 전체 교육시간 4시간 중 실습 교육을 반드시 2시간 이상 포함해야 합니다. 어린이 안전교육과 관련해 문의사항과 민원사항이 많았는데요. 아마도 실습 교육을 대면 교육으로 해야 하고 대면 교육이 불가할 때는 실습 교구를 갖추고 쌍방 소통이 가능한 실시간 영상 실습 교육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이실 거고 비용도 수반되기 때문일 거라 생각됩니다. 일단 이 교육은 어린이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1월 27일 시행되면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자료나 교육 방법이 많이 대중화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조금씩 개선해 나갈 것이라는 대답만 받은 상태이므로 어려우시더라도 어린이 안전을 위해 가급적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인데요. 이 교육도 교육 대상과 교육 시간은 앞서 말씀드린 아동학대와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과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학원 실무와 관계되는 연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연수 교재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와 혐오 차별 대응 학원편 영상이 계속되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성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송은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화재라는 무엇인지, 소화의 원리,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화재란 무엇일까요? 화재는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서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 소화 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여기서 연소란 물질이 산소와 급격한 화학 반응을 일으켜 열과 빛을 내는 강력한 산화 반응 현상을 말하는데요. 연소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연소의 3요소인 산소, 열, 가염물, 이 3가지 요소가 동시에 있어야 하고 연소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연쇄 반응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연쇄 반응을 포함하여 연소의 4요소라고 부릅니다. 화재는 연소의 특성에 따라 A급, B급, C급 등의 화재로 분류하게 되는데요. A급 화재는 일반 가염물 화재로 연소 후에 재를 남기는 종류의 화재인데요. 주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목재, 종이, 플라스틱 등이 타는 화재를 말합니다. 소화 방법으로는 주로 물에 의한 냉각 소화 또는 분말 소화 약제를 사용하면 소화가 가능합니다. B급 화재는 유류 화재로 연소 후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종류의 화재인데요. 휘발유, 경유 등 인화성 액체 등의 화재를 말합니다. 소화 방법으로는 공기를 차단시키는 질식 소화 방법 중에 하나인 포소화 약제를 이용하거나 할로겐 화합물 또는 이산화탄소, 분말 소화 약제 등을 사용합니다. C급 화재는 전기 화재로 전기기구 기계 등에 전기가 공급된 상태에서 발생되는 화재로 소화 방법으로는 전기적 절연성을 가진 이산화탄소,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등을 사용합니다. D급 화재는 금속 화재로
리튬, 나트륨, 마그네슘과 같은 금속 화재를 말하는데요. 소화 방법으로는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마른 모래 등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연소의 특성에 따라 화재의 종류, 또 소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소화의 원리는 앞에서 설명해드린 연소의 4요소를 적정하게 통제하거나 차단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불이 붙지 않는 온도로 낮춰주는 냉각소화, 또는 공기 중에 산소 농도를 10에서 14% 이하로 낮춰주는 질식소화, 가연물을 다른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제거소화, 또 더 이상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연쇄 반응 체인을 끊어서 화재를 억제하는 부촉매 소화가 있습니다. 학원 관계자 여러분이 평소에 화재가 일어나지 않게 화재 예방과 또 관리에 많은 신경을 쓰실 텐데요. 예기치 못하게 화재가 일어난다면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게 대피 방법에 대해 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먼저 평소에 사람들이 피난 경로를 상실하지 않도록 중간중간 피난 안내 유도원을 적절하게 배치하시고 또 위치별 피난 방법을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피난 수칙으로는 화재가 발생한다면 그 사실을 먼저 발견한 사람이 큰 소리로 불이 났다고 외치거나 비상벨을 눌러서 건물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소에 익힌 피난 통로로 탈출을 하셔야 하는데 젖은 손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유도등이나 유도 표지를 따라서 지상 혹은 옥상으로 대피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연기 때문에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는 한 손으로 벽을 짚으면서 한 방향으로 대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엘리베이터는 정전으로 중지되어 갇힐 수 있고 또 연기가 들어와서 질식의 위험이 있으니 계단을 꼭 이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출입문을 이용해서 대피를 하셔야 할 때 연기가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거나 손잡이나 문이 뜨겁게 느껴진다면 출입문을 여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물에 적신 수건 등으로 문틈을 막고 또 물에 적신 손수건을 코에 대셔서 바닥에 낮은 자세로 유지하시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또한 밖에 있는 사람에게 큰 소리로 사람이 있다고 알리거나 흰 수건을 흔들어서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구조 신호를 보내셔야겠습니다. 피난을 완료한 사람은 모두 대피를 완료했는지 확인을 하시고 확인이 안 된 사람이 있다면 소방관에게 그 내용을 직접 알리시고 절대 찾으러 들어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건물에서 대피할 때 자력으로 대피하실 수도 있지만 건물 안에는 피난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여러 피난 기구가 있게 되는데요. 지금 안내해드릴 피난 기구는 바로 왕관기입니다. 왕관기는 사용자의 자체 무게에 의해서 자동 하강하는 기구로 일정 속도로 하강을 하면서 피난자를 안전하게 지상까지 인도하는 장치인데요. 왕관기는 왕관기와 또 간이 왕관기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차이점은요. 간이 왕관기는 피난자가 한번 이용을 하게 되면 다시 이용이 불가능하고 왕관기는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을 잘 아셔서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왕관기의 사용 방법으로는 첫 번째, 왕관기 지지대에 후크를 걸고 나사를 조입니다. 두 번째, 창밖으로 왕관기 릴을 떨어뜨립니다. 세 번째, 왕관기 벨트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어 쓰고 뒤틀림이 없도록 겨드랑이 밑에 걸어서 고정을 하셔야 하는데 가슴에 꼭 맞도록 확실하게 조이셔야 합니다. 네 번째, 지지대를 창밖으로 향하게 한 다음 두 손을 조절기 바로 밑에 로프 2개를 잡으셔서 발부터 창밖으로 내밀어 탈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두 손을 건물 외벽을 향해 뻗치고 두 발을 뻗어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왕관기를 사용할 때도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두 팔을 위로 쭉 올리게 되면 가슴에 고정한 벨트가 위로 빠지면서 추락의 위험이 있으니 팔을 절대로 위로 들지 마시고 꼭 벽을 향해서 앞으로 뻗어주셔야겠습니다. 또 왕관기의 지지대를 한번 흔들어 보셔야 하는데요. 앙카볼트로 고정해야 사람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데 일반 볼트로 고정하는 곳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 전에 지지대를 꼭 흔들어서 흔들린다면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피난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화재 초기에 소방차 한 대의 위력과 맞먹는다는 소화기의 사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화기를 먼저 불이 난 곳 근처로 가지고 갑니다. 그 다음에는 소화기에 안전핀을 뽑으셔야 되는데 이때 손잡이를 꼭 누르고 있다면 안전핀이 빠지지 않을 수 있으니 꼭 소화기의 몸통 부분 혹은 손잡이의 일부만 붙잡고 안전핀을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야외라면 바람을 등지고 서고 실내라면 비상 탈출로를 꼭 확보하신 다음에 서서 노즐을 불이 난 방향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 손잡이를 꾹 움켜쥐시면 이제 소화 약재가 노즐로 나가게 될 텐데 이때 빗자루로 쓸듯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소화기를 이렇게 사용했지만 소화에 실패했다면 그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고 귀중품 등을 다시 챙기시러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기 쉬운 소화기도 평소에 관리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먼저 외관상 부식이 된 곳은 없는지, 또 노즐은 찢어지거나 훼손되지 않았는지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요. 또 소화기에는 압력 게이지가 있습니다. 이 압력 게이지를 보시면 초록색의 정상 범위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압력 게이지 바가 초록의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다면 새 소화기로 교체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에도 유통기한이 있듯이 소화기는 내용연한이라고 있는데요. 이 소화기의 내용연한은 바로 10년입니다. 소화기의 겉표면을 보시면 내용연한 또는 제조일이 적혀 있습니다. 제조일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새 소화기로 교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재의 정의와 종류, 또 소화의 원리,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 등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 강의를 보시는 학원 관계자분들이 모두 평소에 화재 예방에 더욱 신경 써 주시고 위급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잘 대처하실 수 있도록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혐오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 나눠볼 MC 정연이고요. MC 대진입니다. 대진 씨, 혐오 표현이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저는 최근에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아시안 혐오나 막상 또 말하려고 하니까 헷갈리네요. 그렇죠. 사실 혐오 표현이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표출된 건 비교적 최근의 일이거든요. 2010년경부터 온라인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네요. 네,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혐오 표현이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해 오해도 많고 혼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정연 씨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네. 네, 그럼 이제부터 차근차근 알아볼 텐데요. 먼저 전문가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서 혐오 표현이 무엇을 말하는지 사례를 통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혐오 표현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홍성수입니다. 먼저 몇 가지 사례를 보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쟤는 다문화야. 두 번째는 너 파란색 옷 꼭 입고 다녀야 해. 세 번째는 너 그 히잡 꼭 쓰고 다녀야 해. 네 번째는 여성들은 수학을 잘 못해. 실제 통계가 그렇다던데. 다섯 번째는 대림동은 위험한 곳이니 조심해야 돼. 자, 이 중 혐오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정답을 꼭 맞추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혐오 표현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누군가를 다문화라고 불렀다는 것은 문제가 될까요? 사실 다문화라는 말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문화라는 말은 학술적인 용어이기도 하고요. 행정에서도 쓰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전적 의미가 중립적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비하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다문화라는 말이 대표적이죠. 이미 그렇게 비하적인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사전적인 의미로 문제는 없다. 이렇게 우기면 안 되겠죠. 제 차이나야 같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이나 자체는 국가 이름이죠. 비하적인 의미로 쓰여서 문제이지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소한 말이니 그 정도로는 괜찮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 다문화나 차이나로 불리는 집단이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는 집단이라면 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자신들의 집단을 중립적으로 지칭하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미 차별을 받고 있는 집단은 작은 농담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들이 씨앗이 돼서 사회적 차별을 낳는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죠. 파란색 옷을 입었다고 뭐라고 하는 건 어떨까요? 히잡을 쓰고 다닌다고 뭐라고 하는 것과 다를까요? 아니면 같을까요? 일단 옷차림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니까 대략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파란색은 그냥 우연히 착용하게 된 옷의 색깔에 불과하지만 히잡은 종교적인 복장이죠. 특별한 의미가 없는 옷차림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하고 종교적인 복장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근데 그 다른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란 옷을 입었다고 핀잔을 들으면 그냥 기분이 좀 나쁘긴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겠죠. 그런데 히잡을 썼다고 놀림을 당한다면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그런 놀림을 당한 사람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 반의 다른 친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아까 음식점에 갔을 때 종업원도 내 옷을 유심히 보던데 좋은 의미로 쳐다본 것 같지가 않다. 내일 면접 시험이 있는데 이 옷을 입고 가도 괜찮을까? 이걸 입고 갔다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 종교 복장을 가지고 놀림을 당한 것은 단순히 일회적이고 우연적인 사건으로 여겨지지가 않는 거죠. 우리 사회의 편견이 그 친구의 말을 통해서 수면 위로 등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본인도 히잡을 착용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히잡을 입은 다른 친구가 놀림을 당하고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냥 남의 일로 여겨질까요? 아니면 내 일처럼 여겨질까요? 아마 내 일처럼 여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히잡을 입은 사람들끼리는 어떤 집단적인 동료의식이 있는 거죠. 우리는 히잡을 입은 한 집단이고 차별받을 가능성이 있는 소수자 집단이다. 저 친구가 놀림당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는 언젠가는 나한테도 화살이 돌아올 수 있다. 여기서 더 나가면 그래서 저 친구가 놀림당하는 것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지켜봐서는 안 되겠다. 함께 싸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파란 옷을 입은 친구들끼리는 이러한 연대의식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여성들은 수학을 잘 못해 실제 통계가 그렇다던데 같은 말은 어떨까요? 통계적 사실이라면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 걸까요? 사실 어떤 집단을 비하하는 것은 대부분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씌우기 위해서 거짓말, 허위사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번째 사례였던 이 대림동은 위험한 곳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허위사실로 대림동에 사는 중국 동포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더 씌우는 것이죠. 네, 혐오 표현이 무엇인지 사례를 통해 알아봤는데요. 대진 씨. 네. 청소년들이 혐오 표현을 어디에서 많이 접하게 될지 짐작이 가시나요? 이게 설명을 듣고 보니까 뭐 특별한 장소는 아닐 것 같은데요. 우리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퍼져 있잖아요. 네, 맞아요.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주로 일상을 보내는 곳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때문에 학교와 집에서뿐만이 아니라 학원에서의 예방과 대응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정말 그렇겠네요. 학원에서의 혐오 표현이라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구체적 사례를 간단한 상황극을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저기 무대 쪽을 한번 봐주세요. 어디요?
저기 학원 원장 선생님하고 직원분이 계시네요. 네. 무슨 대화를 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볼까요? 이 선생. 네? 방금 면접 본 원어민 강사 어떻게 생각해? 퇴술 자격증도 있고 영문학 전공에 성격도 무난한 것 같고 채용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건 그런데 괜찮을까? 왜요? 뭐 걸리시는 거라도 좀 있으세요? 그게 흑인이잖아. 아니 우리가 지원 자격에다 화이트 올리라고 안 써놨어? 원장님, 그럼 큰일 나요. 그거 인종차별이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어디 학부모들이 그래? 어? 기왕이면 백인 강사를 선호하잖아. 우리가 그거 신경 안 쓸 수도 없고. 그래도요. 아니 영어학원이 영어만 잘 가르치면 되죠. 그리고 막상 애들은 신경도 안 써요. 친해지면 다 좋아해요. 그래도 흑형은 좀. 그럼 어떡할까요? 조금 더 알아봅시다. 이 사람한테는 미안하게 됐다고 이 선생이 연락해주고.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저러면 안 되죠. 그러게요. 이번 사례는 흑형이라는 혐오 표현과 함께 기왕이면 백인 강사를 선호한다라고 하면서 피부색과 인종에 대한 차별을 얘기하고 있네요. 네, 맞아요.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드러내고 있네요. 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사례의 원장 선생님이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별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점이에요. 학부모들이 원하지 않으니 어쩔 수 없다는 말로 합리화를 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런 교육 시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말과 행동이 어째서 혐오 표현인지, 그리고 혐오 표현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편견과 혐오가 결국 이 채용에서의 차별처럼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네요. 네. 정현 씨. 네?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은데 아까 그 전문가 선생님 다시 한번 모셔보면 안 될까요? 그럴까요? 네. 안 그래도 저기 서 계시네요. 아. 그럼 혐오 표현의 정확한 개념과 그리고 혐오 표현이 왜 문제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는 혐오 표현에 관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혐오 표현 개념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혐오 표현은 어떤 집단에 대한 편견을 유포하거나 차별,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결국 혐오 표현은 이렇게 차별을 조장하는 또는 강화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혐오 표현을 단순한 욕설하고 구분짓는 중요한 지점이죠. 이런 점을 고려하면 혐오 표현은 보통 이렇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 지역,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 조장, 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 그리고 두 가지 방법으로는 모욕, 비하, 멸시, 위협이 있고요. 이것은 어떤 집단에 대해서 부정적인 편견을 드러내거나 혐오스러운 것에 비유하여 모욕, 비하, 멸시하거나 욕설 등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차별, 폭력의 선정과 선동인데요. 차별과 폭력을 부추기거나 야기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요. 이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 지역,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라고 되어 있는 것은 보통 차별금지 사유라고 합니다. 혐오 표현은 이러한 차별금지 사유로 구분되는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혐오 표현을 하는 방법 아까 두 가지로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모욕, 비하, 멸시, 위협이고 또 하나는 차별이나 폭력의 선전, 선동이었죠. 앞에서 본 여러 사례들은 비하나 멸시에 해당하는 혐오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말들을 혐오 표현이라고 불렀을까요? 사실 혐오의 일상적인 의미는 굉장히 강한 뉘앙스거든요. 누군가를 아주 많이 싫어하거나 미워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혐오 표현이라는 용어는 말하는 쪽보다는 듣는 쪽의 입장이 반영된 개념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좀 쿨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 뿐이다 라고 하겠지만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 미워한다 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혐오라는 말이
이렇게 편견과 차별적 시선을 드러내는 말로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혐오 표현이 만연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사회경제적 상황의 악화입니다. 요즘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다는 말들 많이들 하시죠. 그런 가운데 살아남기 위한 경쟁은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을 이겨내려면 강자들에 맞서 싸우는 게 맞겠죠. 원인 제공자에 맞서서 싸워야 하고 그들에게 뭔가 내놓으라고 요구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사회에서 더 약한 자들을 공격하는 거죠. 약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지 못하도록 악착같이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어려움을 약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기도 합니다. 이때 세상을 선과 악, 우리와 적들로 구분하는 그런 경향도 생겨납니다. 뭔가 낯설고 이질적인 존재들을 악과 적으로 몰면서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그냥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찾기 어려우니까 손쉬운 상대를 골라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일 뿐이죠. 반면에 혐오 표현의 해악은 매우 큽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소위 혐오의 피라미드라는 것인데요. 편견에서 혐오 표현, 차별, 폭력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편견이 있는데요. 이 편견은 드러내지만 않는다면 사실 그 자체로 문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편견이 있는 한 언젠가 다른 문제로 이어지기 십상이죠. 편견이 말이나 글로 표현되면 그것이 바로 혐오 표현이 됩니다. 편견으로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줬다면 그것은 차별이 되고요. 차별을 받는 집단은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별은 어떤 집단을 열등하게 여기는 것이거든요. 열등하게 여겨지는 집단은 폭력에 노출되기가 그만큼 쉽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 편견으로 고통받거나 차별받는 집단을 보면 대부분 폭력으로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제일 밑에 있는 이 편견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저 밑에 있는 편견을 몰아내야 궁극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도 해야 되고 사회 인식도 바꿔야 되고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고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편견이 사라지는 날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은 혐오 표현인데요. 혐오 표현을 적절히 통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혐오 표현을 내버려두면 편견이 더 강화되거든요. 다른 사람이 하는 혐오 표현을 듣고 있으면 마음속에 희미하게 있던 편견이 스물스물 기어나올 수 있습니다. 서로 별 문제의식 없이 혐오의 말을 주고받다 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망각하게 되죠. 윤리의식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혐오 표현이 사회에서 쉽게 발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혐오 표현의 개념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진 씨,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부정적인 편견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혐오 표현이 된다는 게 중요한 깨달음이었어요. 사실 우리 주변에 쉽게 접하게 되는 편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이라든가. 네, 그리고 제가 눈물이 좀 많은 편인데 남자는 울면 안 된다.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시구나. 네. 자, 이번에도 상황극 한 편을 보고 올 텐데요. 대진 씨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거예요. 그럼 저처럼 감성이 풍부한 그런 남자가 나오나요? 그럴까요? 자, 일단 한번 보시죠. 보시죠. 놀리지 말라니까. 안녕하세요. 뭐야? 진짜 진짜? 야, 그래서 진짜 3시간 기다려서 말도 못 건 거야? 비웃을 것 같아서. 어떡해 진짜. 너 어떡하냐. 조금만 더 기다려볼 걸 그랬나? 아유 씨. 아저씨 왜 출발 안 해요? 3분 남았다. 네. 너 자꾸. 얘들아, 조용히 좀 할래? 응? 죄송합니다. 여학생, 네? 너는 무슨 여자가 그렇게 장군처럼 껄껄거렸노? 그래가 시집이나 가겠나? 아저씨 저 인기 엄청 많은데요. 아이고, 폭도 많겠어요. 그리고 남학생, 네? 너는 와 또 그렇게 계집애가지고, 남자가 돼가지고 목소리가 되게 뭐고? 아이고, 가만 보잉. 너희들은 남녀가 바뀌네. 응? 하지마. 아저씨 하지마. 와,
요즘 누가 남자 여자 이런 말 해요. 요즘 그런 말 안 해요. 뭐라고? 아이고 이 사람들이요. 다 너그 위에서 하는 말인기라. 응? 커서라 사회에 나가면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흉을 본다고 사람들이. 에이. 시간 됐네. 잘 봤습니다. 학원 기사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자꾸 여자답게, 남자답게 그런 걸 강조하시네요. 네, 그러네요. 이런 경우가 일상생활에서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상 그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은 너무나 만연해가지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런 말도 편견을 강화시키고 성차별을 만드는 만큼 확실한 혐오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잠깐만요. 그러면 혐오 표현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건 뭔가 지침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물론이죠. 혐오 표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니까요. 어서 빨리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아니고요. 전문가 선생님이요. 잘 아시네요. 그럼 뭐 함께 보시죠. 자, 그러면 혐오 표현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을까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정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일단 제도적으로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혐오 표현 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겁니다. 정치 지도자나 사회 지도층이 혐오 표현에 대해 끊임없이 경고하고 척결 의지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또 공공기관이나 방송, 학교 등 공공성이 많은 영역부터 혐오 표현에 관한 금지 규범을 만들고 집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혐오 표현에 대한 대응에는 법적, 제도적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과 제도는 그것대로 중요하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작은 실천을 해보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사실 가볍게 편견을 드러내는 말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규제하고 다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 말이 발화되는 즉시 주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어떤 집단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을 드러내는 말을 했다고 했을 때 옆에 있는 친구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나쁜 경우는 동조하는 거겠죠. 거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쁜 경우는 뭐 동조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침묵하는 겁니다. 이 침묵은 동조하는 것만큼 나쁘지는 않을지 몰라도 침묵하는 것은 결국 문제를 방치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언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겠죠. 일단 혐오 표현의 대상이 된 개인이나 집단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말한 사람과 또 피해를 당한 사람을 분리할 필요도 있고요. 그렇지는 않더라도 나는 저런 말에 동조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아까 혐오 표현 피해자의 두려움이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친구들도 저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응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저 나쁜 말에 동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은 혐오 표현을 한 사람에게 적극적인 항의 표시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말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사과를 받거나 재발 방지 약속을 받으면 더욱 좋겠죠. 그렇게 해서 다시는 그런 말이 발화되지 않는다면 일단 문제가 해결될 것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직접적인 당사자는 이런 식으로 대항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제3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3자가 어떻게 개입하느냐가 문제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거죠. 스스로 성찰적인 자세를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누구나 크고 작은 혐오 표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도 혐오 표현이나 차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저도 모르게 종종 편견을 드러내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을 당하겠죠. 이때 나는 선의로 말한 거다라고 반박을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인식하지 못했던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편견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고 또 다음에 그런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죠.
대진 씨, 잘 보셨나요? 네, 잘 봤습니다. 앞서 봤던 학원 버스에서의 상황 기억나시죠? 물론이죠. 뭐 여자는 이러면 안 된다, 남자는 이러면 안 된다. 기사 선생님. 네. 대진 씨라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일단은 기사 선생님께 적극적인 항의 표시를 해야죠. 웃음소리가 큰 것은 개성이니까 여자답게 조용히 하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요. 잘하시는데요. 하지만 그걸로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학원에 알리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해서 적극적인 조치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을 수도 있고요. 네, 침묵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이시죠? 오, 멋있는데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사례 하나를 더 볼 건데요. 이번에는 상황극 속의 선생님이 혐오 표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눈여겨봐 주셨으면 해요. 제가 알겠습니다. 이게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럼 보실까요? 야, 희준아. 너 내일 학원 끝나고 시간 있지? 내가 한턱 쏜다. 오, 웬일이야? 내일 무슨 날이야? 내 생일. 어휴, 진짜. 국경일도 모르고. 하여튼, 먹방 찍게 해줄 테니까 기대하라고, 알았지? 뭐 사줄 건데? 피자? 피자. 햄버거? 햄버거. 누구누구야? 몰라. 아직 애들한테는 말 안 했어. 네가 소문 좀 내주라. 주인공이 다 말하고 다니면 폼 안 나잖아. 알겠어. 수진이 부르라는 거잖아, 그니까. 진짜. 눈치는 빨라가지고 꼭 불러라. 부탁할게. 알겠어. 민수도 내일 부르면 되겠다. 민수? 응. 글쎄, 민수 우리 반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해서. 왜? 민수가 뭐 잘못했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다문화라서 우리 반에서 좀 왕따야. 네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너 민수랑 어릴 때부터 친했잖아. 나도 좀 미안하긴 한데 암튼 그냥 말하지 마. 오면 민수도 불편할 거야. 그래도 그렇지. 전동원, 잠깐만. 네? 너 지금 민수를 다문화라고 부른 거야? 네. 왜요? 다들 그렇게 부르는데요? 다문화가 친구들 사이에선 어떤 뜻으로 쓰이는데? 그냥 걔네 엄마가 외국인이잖아요. 우리랑 좀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인터넷에서 다 다문화라고 하던데요? 그래, 다문화 가족의 자녀를 다문화라고 부르지. 그런데 다문화라는 표현은 처음에는 문화의 차이를 존중하는 뜻에서 쓰였거든. 하지만 언제부턴가 외국에서 왔고 우리랑 좀 달라 보인다는 이유로 다문화 가족의 자녀를 비하하는 뜻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런 차별적인 말을 쓰면 안 돼, 동원아. 사실 칭찬이나 좋은 말은 아니죠. 근데 민수도 별말 안 하고요. 애들 다 그렇게 쓰니까 저도 그렇게 쓰는 거죠. 무슨 말이든 누구를 구분짓거나 편가르는 방식으로 사용하다 보면 그게 혐오 표현이 될 수 있거든. 민수가 별말 안 한다고 했지만 기분이 어땠을까? 맞아요. 다문화라고 부르면서 따시키는 애들도 있으니까요. 저한테 다문화라고 놀리면 진짜 싫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민수도 진짜 싫었는데 내색 못한 걸 수도 있겠네요. 그래. 민수네 가족이 뭐 다문화 가정인데 어때서? 너 어릴 때 친하게 잘만 지냈잖아. 선생님, 저 앞으로 민수 다문화라고 안 부를게요. 그리고 따시키는 거 모른 척도 안 하고요. 차별도 안 할게요. 그래. 차별은 누구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거니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또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주고. 응? 네, 선생님. 네. 생일은 제가 주인공이니까 눈치 볼 것도 없고 제가 애들한테 말도 잘할게요. 그래. 저도 동원이랑 얘기 잘 해볼게요. 네, 잘 봤습니다. 대진 씨 어떻게 보셨어요? 저런 경우 많죠. 남들이 그냥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혐오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요. 네, 그렇죠. 그래도 다행인 게 선생님이 적절한 타이밍에 등장을 해주셨어요. 네, 앞서 전문가 의견처럼 아이들에게 이미 익숙해진 혐오 표현이지만
영향력이 큰 사람이 개입한다면 아무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럴 것 같아요. 혐오 표현은 방치하면 더 확대되고 만연해지기 때문에 적절히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학원에서는 선생님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동원이가 말한다고 아이들의 태도가 바뀔까요? 하루아침에 변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동원이처럼 자신의 말과 행동이 어떤 점에서 잘못됐는지 이해하고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겠네요. 이게 습관적으로 사용했던 말들이 혐오 표현이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그 인식을 바꿀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텐데요. 아, 벌써 마칠 시간인가요? 네, 아쉽게도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로 낮은 수위의 혐오 표현을 위주로 말씀드렸어요. 사실 혐오 표현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도 많죠. 이게 누군가를 쫓아내자던가 맞아도 싸다던가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말들. 네. 그래서 오늘 예로 든 일상 속의 혐오 표현들은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요. 사실 그런 것들이 모여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거든요. 이 사소해 보이는 혐오 표현부터 문제의식을 가져야겠네요. 네. 그리고 저 또 한마디만. 얼마든지요. 혐오 표현을 판단하고 문제 삼는 걸 너무 무거운 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정도로 해결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모조리 감옥에 보내버린다던가 처벌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혹시 또 실수를 하게 되더라도 사과하고 인정하고 다시 안 하면 되잖아요.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혐오 표현의 사례, 개념과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혐오와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힘이 되어주신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